각기 투사와 지도 그리기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피드백은 보는 자와 세계, 즉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서로를 결정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상호 보충 방식을 보여준다. 레슬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그가 명명한 시스템의 두뇌 언어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젝션 앤드 매핑이라는 개념을 여기 쓰고 있는데, 투사와 지도 그리기. 우리 심리학을 하는 사람 투사라는 건 잘 이해를 하죠.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형상이나 내적 이미지나 내적 표상을 가지고 밖에 있는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할 때 내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형태나 관념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결국 이걸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에게 투사함으로써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것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어떤 형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외부 세계가 어떻게 나에게 인지되는가는 내가 가진 내적으로 가진 투사를 통해서 이해된다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투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편에선 외부 세계가 내면화되면서 외부에 있던 것이 매핑이라는 지도 그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대상, 외부 세계,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그냥 표현한다면 대상 자체가 내면화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구성물도, 내적 시스템이나 내적 구성물을 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나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나의 인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결국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대상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관념, 생각, 혹은 그 대상에 부여하고 있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 세계에 의해서 나의 감각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자라고 한다면 보는 자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 보이는 외부, 그러니까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지도를 그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지도가 다시 바뀐 지도가 되는 거죠. 이 바뀐 지도를 가지고 다시 밖에 대상을, 이게 바뀌 될지 내적 대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표현이 쉽지 않아요.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의 어떤 측면들이 나에게 내면화되는 것을 매핑이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내 안에 지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터널라이제이션 혹은 인트로젝션 혹은 인트로젝트, 내사라는 표현을 쓰죠. 대상관계 이론에서 내사, 대상이 내면화되는 걸 내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대상도 대상이고 내사물도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책을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대상이라고 할 때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 있는데 이게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상이라는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혼선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 자체가 내면화되면서 대상 자체가 내 안에 내적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이해하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또 투사가 일어나니까 투사와 내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아마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투사와 내사라는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연기법이나 혹은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이걸 투사와 매핑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핑이라는 개념은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쓰는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나중에 좀 보시겠다.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피드백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인용문을 보시면 지각이 순수하게 인지에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지각은 여전히 유기체와 그 유기체와 연관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즉 지각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의해 환경 상태는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되며 유기체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운동신경 반응은 이미 형성된 구상에 상응하는 환경에 지위를 부여한다. 이 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인데 라슬로라는 분이 쓴 내용이에요. 이걸 이분은 브레인 랭귀지라고 설명을 하고 두뇌 언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각이 순수하게 인지에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지각은 여전히 유기체와 그 유기체와 연관된 환경과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우선 중요하게 이해돼야 돼요. 여기서 원문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lthough it may be put to purely cognitive uses, perception is nevertheless the interaction of organism and relevant environment. 우리가 보통 지각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죠. 밖에 어떤 대상을 혹은 내가 아닌 어떤 것들을 그대로 내가 그냥 인지한다. 우리가 인지한다고 할 때는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단순한 순수하게 인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잘 보게 되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기체와 유기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지 자체가 유기체와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A process whereby the states of the latter are mapped by the higher nervous centers of the former. latter, former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즉 지각,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의해 환경 상태는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된다. 이 구상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게 매핑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상태가 여기서 그 과정에 의해 환경의 상태, 환경 자체가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된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의 신경 중추, nervous centers of former. 그러니까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된다. 매핑이 일어난다. 여기서 외부 환경이 내면화되면서 여기서 매핑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걸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인터널라이제이션이죠. 인트로젝션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맵이 새롭게 여기서 바뀔 수 있겠죠. 내가 투사하기 이전의 맵과 투사한 이후에 오히려 그 환경으로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하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지도가 새롭게 쇄신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유기체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운동신경 반응은 이미 형성된 구상에 상응하는 환경에 지위를 부여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유기체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번역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요. 유기체의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체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운동신경 반응은, 유기체는 항상 환경과 인터리레이티드 돼 있죠. 그래서 코리레이티드 모터 리스판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원문에는 his correlated motor responses,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전에 환경과 상호 작용에 의해서 환경 상태가 유기체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서 구상된다. 이 얘기는 이미 이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혹은 대상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매핑, 이걸 구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경 중추의 구상되면 유기체의 이러한 상호 연관되는 운동신경 반응 자체는 환경 자체에 이미 형성된 구상에 상응하는 환경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죠. 외부 세계는 이 대상에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맵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과 세계가 나를 창조한다는 말이 전혀 다른 말인데, 양극단인데, 따로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면 극단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기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입장이에요. Dependent Co-arising이라는 용어를 쓰죠. 의존적인 상호 발생이다. 의존적인 동시 발생이라는 얘기예요. Dependent Co-arising.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체가 있어요. 유기체가 환경과 교류하면서 유기체의 투사에 의해서 대상이 처음에 인지되지만 다시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투사한 내용과 다른 것들이 내면화된다고 한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에 대한 대상 표상이나 뭐라고 표현을 하건 개념이나 관념이나 내면화된 형태가 여기서 달라지니까, 이 매핑이 달라지면, 구상이 달라지면 그 구상에 걸맞게 외부 대상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투사가 일어났을 때는 과거의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 새로운 지도에 의해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 대상은 이 내면화된 새로운 맵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한 내용을 좀 보죠.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상호 의존성은 시스템 이론가들이 지극히 일반적인 단어들을 새롭게 사용함으로써 극적으로 표현된다. 로버트 로제는 복잡성이라고 하는 관찰자와 관련된 성질이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를 논하면서 측정한다는 단어를 상호작용한다라는 단어와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measure라는 말, 측정한다는 말 자체가 measure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interact라는 상호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측정한다는 말 대신에 여기서 상호작용한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자물리학에서 빛 자체가 입자냐 파동이냐는 얘기가 아마 양자물리학 초기에 굉장히 논의됐던 내용일 거예요. 파동으로 볼 것인가,
입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빛을 파동으로 보통은 보는데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입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빛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빛이 지금까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바라보는 관찰자가 생기면 이게 입자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는 자에 의해서 외부 세계가 바뀌죠. 보는 자와 대상은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서양의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 보는 자는 객관적으로 대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래 우리가 보는 대상 자체는 나와 상관없이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동양의 생각은 어떤 현상도 그건 실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물은 변화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다이내미즘, 변화의 역동을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뭐 이런 얘기를 불가에서 하는 거죠. 모든 현상은 고정된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역동들을 이해하는 거죠. 유교 쪽에서는 주역은 변화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단순하게 음과 양이 이분법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음과 양이 상호작용하는 것, 역동을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은 통합적인 견해, 음과 양을 보지만 음과 양이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를 항상 알려고 하는 거죠.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가 분리돼서 이해되지만 또 어느 상태에 가면 이 분리된 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학자가 빛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측정한다. 그 측정한다는 얘기는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잘 보기만 하면 누가 측정하거나 같은 결과가 온다, 이제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측정하는 자가 없어도, 아니면 로봇가 측정해도 결과는 같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측정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가, 측정하는 사람이 없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환경과 유기체는 상호적으로 연관돼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계는 우리가 투사한,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투사된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유식학이라는 것을 극단화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유식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혹은 서양의 순수 주관론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모든 게 주관적이다, 이게 볼 수 있을 텐데, 관념론이나 순수한 관념론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 세계에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객관론 혹은 경험주의 철학 쪽에서 본다면 나와 대상 사이에는 상호 교류가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은 대상대로 고유한 것이고, 내가 관찰한다면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나와 관찰자와 상관없이 대상은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게 측정한다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측정한다고 보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본다면 상호 교류한다, 상호 작용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투사와 지도 그리기, 이게 프로젝션과 매핑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용어로 쓴다면 프로젝션과 인트로젝션이죠. 매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프로젝션해서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보는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외부 세계를 또 내 안에 인트로젝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내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내적 대상과 현재의 내적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대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투사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외부 세계가 어떤 상황이긴 투사에 의한 인식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병리적인 상태가 일어나죠. 투사만에 의존하는 경우. 이분은 자기의 팬터시에 의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애적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매핑이라고 하는 인트로젝션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는 자기의 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외부 세계에 의해서 항상 휘둘리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고 스트렝스가 약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고 코히시니브스가 없다고 하는 건 대상이 환경이 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외부 세계가 이 사람을 만들어내버리거나 또는 이 사람이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거나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야 돼서 건강하게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투사와 내사가 조화롭게 일어나서 환경을 실제 있는 그대로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외부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각각 다른데 큰 편차가 없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려면 이 투사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내사와 투사가 동시에 원활하게 작용해서 좀 더 변하지 않는 대상은 아니지만 변하는 대상을 조금 더 실상에 가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매 순간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관찰하는데 여기서 관찰이 인터랙트가 일어나 상호작용을 하는데 같은 순간을 이해하지만 사람들마다 내사와 투사 이 과정이 적절하게 이해되는 부분과 적절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순환적인 작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인식체계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투사에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내사에 의존하는 경우는 양극단 모두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정치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이 양극단적인 현상들 투사나 내사 어느 한쪽에만 의존해서 인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외부 환경의 상태가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쓴다면 외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인터널라이즈 된다는 얘기죠. 인트로젝션이라 내사, 인트로젝트 그 내면화 내사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내면화되면 인터널라이제이션은 용어 대신에 아마 이 교과서에서 쓰신 분은 일반 시스템 이론, 제너럴 시스템 티어리 쪽에서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매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도 그리기.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내면화되는 과정 이게 하나의 지도가 그려진다. 매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핑이라는 것 자체가 내적 대상이라고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내면화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자아심리학적으로는 대상 표상
object representation, 표상이라는 말 자체가, 표상 자체가 형태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지도라고 아주 평범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표현할 때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각각 이름을 따로 붙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새로운 것인가 하는데, 잘 보면 같은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어떤 지도가 그려지면 이 지도에 의해서 다시 투사가 일어난다. 유기체의 운동신경 반응은 이미 형성된 구상에 상응하는 환경에 지위를 부여한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지도가 달라지면 외부 현상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죠. 제가 멜라니 클라인 책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익스터널 월드와 인터널 월드가 있는데, 내면에 있는 대상도 대상이고 밖에 있는 대상도 대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책을 쓰면서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 그냥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냥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운데, 외부 대상을 파악하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의해서 파악하니까 이전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지도와 새로운 지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업데이트 되기 전에 지도로 파악하는 것과 새로운 지도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내면화와 투사, 그러니까 투사와 내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걸 학습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러닝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을 했는데, 대상 자체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 건강한 사람은 달라진 모습을 다시 내면화하기 때문에 그 대상, 외부 대상에 대한 내적 표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표상이 달라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도가 달라졌으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신경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사람 투사를 통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냈는데 오랫동안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친절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꼭 그렇게 무서운 부분이 아니고 친절하기도 한 사람이라는 표상이 지도가 달라지면은 이분을 친절한 대상으로 알고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생겨나죠. 그래서 정신분석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걸 원리적으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프로젝션과 매핑이라고 하는 투사와 지도 그리기, 이런 복잡한 얘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신 분이 로버트 로센인데, 이분이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간의 상호관계를 얘기하면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혹은 측정하는 자와 측정되는 것을 사이를, 이걸 measure라는, 측정한다는 용어를 쓰지 말고 측정한다는 용어 대신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interact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measure라는 말은 우리가 interact라는 말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호환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easure라는 건 우리가 측정한다고 하는, 사실은 거기에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홍차는 실제로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옛날에 혹시 변 선생님은 이걸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ICP에서 옛날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Creative Readings라는 책이에요. Creative Readings는 부제가 Essays on Seminal Analytic Works라는 이런 책인데, 2012년에 퍼스트 퍼블리시 된 건데 2012년에 발간되자마자 이 책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ICP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리딩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리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유명한 정신분석가들의 고전적인
논문들을 자기 스스로 읽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모닝 앤드 멜랑콜리아, 애도와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애도와 우울증에 관한 논문, 그리고 페어벤의 논문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산 아이젝스라고 하는 분의 글, 위니카트의 프리미티브 이모셔널 디벨로프먼트라는 논문, 그리고 비혼에 대한 이야기, 비혼의 논문, 그리고 로우월드라는 자아심리학자의 에더퍼스 리컨시브드라는 이 논문, 그리고 해롤드 서울스의 에더퍼 러브 인 더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그리고 언컨셔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아주 정신분석의 아주 중요한 논문들을 이분 스스로가 자기가 읽어가면서 거기서 어떤 통찰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논문, 예를 들어서 페어벤의 논문을 읽으면 페어벤의 논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여기서 페어벤의 논문 자체가 환경이죠. 인바이러먼트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하나의 인바이러먼트로 본다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여기서는 악덴이죠. 악덴이라는 사람이 읽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읽어내는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독자와 이 책 간의 상호관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프로이드의 글이라고 하면 프로이드가 쓴 논문에, 프로이드의 논문은 주로 의식적인 입장에서 논문이 쓰여 있는데, 프로이드의 논문 속에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인 통찰이 그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스스로 의식화한 부분과 의식화되지 못한 부분까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 옥덴이라는 리더가 읽을 때 옥덴은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겠죠, 프로이드를. 그런데 여기서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덴이 투사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읽는데, 초기에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프로이드를 만남으로써 자기가 투사한 것과 다른 내용이 거기서 읽혀오면 여기서 인트로젝션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를 새로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투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는데, 프로이드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프로이드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이드의 책 속에 들어있는 프로이드의 생각, 의식과 무의식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프로이드가 한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 내면화되면서 어떤 기존 개념 자체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글을 객관적으로 읽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프로이드를 읽는 게 다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같은 글을 읽지만 독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가 오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프로이드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프로이드가 의식적으로 글을 썼지만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여기저기 담겨 있는데, 프로이드 스스로도 픽업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어떤 역동들이 있는데, 저자의 무의식이 이 프로이드의 역동과 만나는 경우에는 여기서 새로운 통찰, 프로이드가 일부러 숨겨놓은 게 아니고 프로이드가 의식화하지 못한 어떤 중요한 통찰들이 읽는 사람, 독자인, 여기서 옥덴이라고 신다면 옥덴
무의식과 만남으로써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통찰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론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재밌는 얘기가, 여기서 새로운 통찰이 생겼어요. 그럼 이 새로운 통찰은 프로이드의 통찰인가요? 옥덴의 통찰인가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학문의 발전은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옥덴의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옥덴의 새로운 통찰, 새로운 이론들은 프로이드나 여기서 페어벤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면 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페어벤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었지만, 프로이드나 페어벤이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가 여기서는 옥덴을 만나면서 옥덴의 무의식에 의해서 픽업된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이론은 굉장히 참신한 통찰이에요.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이론이 프로이드나 페어벤을 잘 읽으면 그 결론이 나올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덴이라는 리더가 책을 읽으면서 크리에이티브 리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리에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모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표절이라는 심사 때문에 좋은 글들이 어쩌면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글을, 독자적인 글들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은 없는데 결국은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소화하면서 그 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찰에 자기 것이 결국 더해져서 새로운 통찰이 나오는데, 너무 심하게 이런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원래 프로이드 것이다, 아니면 이건 공자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다 표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 원저자의 글 속에서 거기서부터 발달된 것이긴 하지만 창조적인 독서를 하는 이 독자의 무의식이나 의식이 함께 섞이지 않고는 그 이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자나 맹자의 글을 쓰면서 그 글을 해설을 쓰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글을 쓴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통찰이라는 게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원저자다 아니면 새로운 이론과 어느 이론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실제 모든 통찰이나 이론은 상호 교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사망했지만 프로이드의 의식이나 무의식적인 내용과 이 독자의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서 접촉되면서, 특히 프로이드의 무의식적인 어떤 통찰들과 독자의 무의식이 서로 만남으로써 여기서 새로운 이론들이 도출되는데, 깊이 보면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연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만나서 이 독자가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포착되는 것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문이 쓰였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창조, 새로운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ICP에서 한 학기 강좌를 이걸로 한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프로이드나 페어벤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은데,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분이, 이 옥덴이 자기의 통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과 옥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틀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로이드가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명료하게 하는데, 그 이론이 프로이드 원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옥덴의 이론이 과거의 이론들의 그냥 연장선상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적인 이론이 되더라,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오리지널 논문들을 아주 평이하게 조금 더 정신분석의 이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내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옥대는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쓰는 속에는 원래 고전적인 저작들을 이분이 아주 크리에이티브라는 비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크리티컬 리딩을 잘하는 분이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리딩이라는 것은 좀 더 크리티컬한 리딩인데, 이 크리티컬 리딩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면은 원저자의 무의식을 독자가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투사와 매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의 모든 현상 속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도 이게 어떤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읽는 사람마다 각각 달리 읽어내죠. 그래서 같은 프로이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해해 나가는 게 다른데, 여기에 창조적인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지 않는 실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이드를 접하는 사람과 프로이드의 이론이 서로 만나면서 각각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투사와 매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의 모든 현상 속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도 이게 어떤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읽는 사람마다 각각 달리 읽어내죠. 그래서 같은 프로이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해해 나가는 게 다른데, 여기에 창조적인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지 않는 실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이드를 접하는 사람과 프로이드의 이론이 서로 만나면서 각각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지의 한계, 만일 알미 상호작용이라면 궁극적인 진리는 주장하기 어려우며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알은 아는 자의 관점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고, 그가 지각 데이터에 보관하는 게슈탈트들과 구성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스템 사고에서는 인지에 대한 이러한 한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진다. 한계 가운데 하나는 피드백의 자기지시적 특성에 고유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관찰자와 그의 환경을 상호 연결하는 인과적 고리를 토대로 지각되고 인지된 모든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변경되며 따라서 해석적이다. 나아가 이 회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오직 짧은 원호들만이,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들만이 의식을 지닌 아는 자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그런 회로다. 베이트슨이 지적하듯이 생명은 우연성이 맞물린 회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호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과 같은 현상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병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더욱이 시스템은 환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큰 시스템 속에 속해 있는 다른 시스템들과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베이트슨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듯이 시스템은 그 자신의 독특한 역할과 관점을 지닌다. 여기서 잠깐 인공두뇌학적 한선생님, 여기 잠깐 멈춰서 좀 보면은 여기서 노잉이라는 걸, 노잉 자체가 인터랙티브하다고 본 거죠.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다는 사실 자체가 아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과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암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그 대상과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알미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인터랙션을 통해서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이렇게 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알은 아는 자의 관점과 관련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고 그가 지각 데이터에 부과하는 게슈탈트들과 구성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게슈탈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게슈탈트 심리학을 한국에서 접하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게슈탈트 심리학은 하나의 학파로서 굉장히 현상학적 그리고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사이코테라피 쪽에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게슈탈트 테라피 쪽의 개념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들과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게슈탈트란 말은 원래 독일어로는 형태나 형상 혹은 전체를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어떤 부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게슈탈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 전체. 그리고 우리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다리, 머리 이렇게 다 구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잖아요. 하나의 게슈탈트죠. 그래서 내 강아지를 볼 때 강아지의 전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강아지 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나 세계를 이해할 때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분의 집합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부분 뜯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파악하려고 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데, 여러 개의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분해서 보더라도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건 어쩌면 여기 일반 시스템 이론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로서의 어떤 형태, 이걸 게슈탈트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게슈탈트들과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그냥 게슈탈트의 형상이라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게슈탈트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나 object representations, 그러니까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들을 하나의 게슈탈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게슈탈트와 그 구성물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업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카르마,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건 업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현실을 이해하죠.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무엇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베이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체험에서 우러나는, 이게 업이죠. 나의 업을 바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체험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는 과거의 업들의 영향 하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모든 것이 구별될 수 없다고 그죠? 과거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과거도 현재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라는 이 시제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나는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내 인식 시스템이라고 했고, 과거의 영향은 나의 인식 시스템이죠. 내 인식 시스템 속에는 아까 얘기한 게슈타트들과 그 구성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들이나 어떤 개념이나 관념, 우리의 믿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외부 세계를 이해할 때 하나의 투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 현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자꾸 척잡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나의 주체, 뭐라고 할까, 인식하는 자가 전체로서 인식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자에 의해서 보는 대상이 일단 결정되는 거죠. 그 세계가 보는 자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다시 우리의 세계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세계가 나를 결정한다와 내가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거 상충으로 보통 인식을 하는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것, 양극단이 다 취할 바가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 어떤 일반 시스템 이론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상광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투사와 내사 혹은 투사와 지도 그리기, 이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상호 인과라고 할 때는 내가 세계를 창조한다, 그리고 세계가 나를 창조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양극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창조하면서 세계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을 이해하라는,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할 때 변하지 않는 실체를,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보라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의 인식 구조 자체, 이 역동,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세계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작업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 괴리가 적어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양극단에 머물지 않고 어떤 중도를 택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은 양극단 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쪽은 자기가 가진 판타시, 여기서 아까 자기의 게슈탈트나 그 구성물이라고 하는 거, 혹은 자기의 대상 표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념, 이걸 가지고 다 투사를 해버리면 세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기적 세계 속에서 한다는, 이게 투사에 의해서 투사를 수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자기적인 상태죠. 그런데 외부 세계가 자기의 투사와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면 외부 세계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 관념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도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 말하자면 내 내면화가, 내적 대상 자체가 이미지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혹은 나의 개념이나 관념이 바뀌어 나가니까 새로운 통찰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대상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언어 구조가 이분법으로 돼 있어서 이걸 동시에 설명하기 어렵고 체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세계를 창조해서 보는 현상과 세계가 나를 변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상호 인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얘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게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둘로 나누면 둘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양극단을 끌고 가면 절대적인 주관론이나 절대적인 객관론, 이 두 가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양극단이 아니라 이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 시스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하는 것을 이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실제 외부 대상을 내가 정밀하게 이걸 파악한다는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주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역동을 보라는. 근데 어떤 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보일까? 아,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통찰하게 되면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대상과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열린 시스템이 있어야만, 열린 시스템에 있을 때 성장이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는 병리적인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건강에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정신분석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관찰자와 그 환경을 상호 연결하는 인과적 고리를 토대로 지각되고 인지된 모든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변경되며 따라서 해석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모든 게 해석적이라는 걸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만난다는 얘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인터프리티브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표상을 투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해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이미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해석하면서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 이 회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오직 짧은 원호들만이 그 고리를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들만이 의식을 지닌 아는 자에게 식별될 수 있는 그런 회로다.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데요. These circuits are such that only short arcs or portions of the factors they link are discernible by the conscious knower. 의식을 가진 자가 볼 때는 이 통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short arcs라는 원어 중에 짧은 부분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은 원어들, 즉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만,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들만이 의식을 지닌 자에게 식별될 수 있는 회로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세계를 의식한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무의식의 영역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의 의식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베이트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은 우연성이 맞물린 회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베이트슨 얘기는 Life depends upon interlocking circuits of contingency, while consciousness can only see such short arcs as human purpose may direct.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든 현상을 의식으로는 다 파악이 안 되고 생명의 현상은 아주 다양해서 우리 의식으로 다 포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걸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자아가 있다고 얘기할 수 하는 부분과 맞물리는 거죠. 우리가 의식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세계의 현상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 등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병한다는 주장의 그거로 삼았다. 이 말이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단지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의식을 중심으로 한 합리성, 그게 의도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했는데 purposive rationality,
그 의도적 합리성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 속에서 우리가 퍼포스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 이성 중심의 사고죠. 그 합리적인 사고라는 게 purposive rationality, 그의 의도적 합리성 자체가 이 패서제닉이래. 이게 병리적이래. 그러니까 합리성 중심으로 의도적 합리성 자체가 병리적이라는 게 어떨 때 병리적이다 되냐면 is pathogenic to the extent that it is unaided by such phenomena as art, religion, dream, and the like. 여기서 예술이나 종교, 꿈 등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병리적이다. 의도적 합리성 자체가 예술이나 꿈이나 종교와 같은 어떤 현상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 합리성 중심의 어떤 현실 파악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의도적 합리성 자체만으로는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도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범위, 어떨 때 병리적이 되느냐면 여기서 예술이나 종교, 꿈과 같은 현상들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병리적이 될 수 있다. 이 번역은 여러분들이 따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의식으로 나는 좋은 뜻으로 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남들이 나를 다 오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할 때 자기의 합리성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실제 생명현상의 극히 일부만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다고 하는 건 부분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전체 어떤 삶이 진행되는 것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순수하게 의식적인 관찰이나 이런 의식 중심의 사고, 의식 중심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의도 중심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 병리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병리적이 되지 않으려면은 여기에 예술이나 종교나 꿈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의식적인 세계, 합리성의 세계, 합리적인 의도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자기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욱이 시스템으로 하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2026년 첫 학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연기법이나 일반 시스템 이론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정신분석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의식의 세계가 중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의식 중심의 세계관만 가지고는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의식 중심의 나의 의도, 나의 의식만 가지고 세계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하면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꿈이나 예술이나 종교가 우리의 의식 중심의 사고를 보충해줘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첫째 시간 마치면서 어떠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 국가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과목, 제가 볼 때는 한 두 학기쯤 더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남아있는지 잠깐 나누고 둘째 시간 준비하죠.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이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됐고요. 아까 그 옥덴의 크리에이티브 리딩스 책 관련해서 안내해 주신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표절 평가 받을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나름의 견해를 펼칠 수 있을까 있었을까 그런 두려움도 얼핏 올라온 순간이 있었긴 했는데 또 나중에 차차 보니까 정신분석가의 책은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 정신분석가들의 아티클을 읽고 각자 나름의 연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각각 다른 그래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그 공동체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만도 이제 정신분석가, 임상가, 예술가, 교수님, 목사님 이렇게 각자 필드가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시도들을 해보고 책으로 엮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변사님이 그 프로젝트 한번 잘 연구해서 우리 모두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